일본에 대한 최초 기록은 중국 연대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에 전해진 문자를 발견시켜 왔을 때문이다. BC 108년에서 AD 313년까지 중국은 한반도 북부지방을 점령했고, 일본과 사설을 교환했다. 그 결과 중국인은 주위 여러 민족을 동의로 불렀으며, 일본은 왜라는 이름으로 표기했다. 당시 외에는 100여 개의 소국으로 나뉘어 전쟁을 일삼았다. 700년 이전에는 일본과 한국인에 대한 기록이 극히 일부만 보존되고 있었으나 712년과 720년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연대기를 작성했고 한국도 뒤를 이었다. 일본과 한국의 연대기를 들춰보면 초기 역사를 복원한 초기 단계에는 지배 가문의 영화와 통치를 위해 열심히 사실을 조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일본인이 자신들의 왕을 태양신 아마테우스의 후손으로 설명하는 식이다. 그럼에도 연대기에는 한국 자체의 문화와 한국을 통한 중국 문화가 일본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불교가 도입되었고 글을 쓰게 되었으며 여러 기술과 관료제가 일본에 유입된 것이다. 연대기에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 한국에 사는 일본인에 대한 설명도 있다. 한국이나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점령했다는 식으로 해석하지만 말이다. 일본의 토기가 불러일으킨 충격, 지금까지 우리는 문자로 기록을 남기기 이전 시대에 일본에 도착한 일본인의 조상에 관해 살펴보았다. 생물학적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정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언어를 보면 적어도 5천 년 전일 거라는 논의도 했다. 이제 이 퍼즐을 풀기 위해 고고학적 증거로 되돌아가 보자. 세계 어느 곳보다 독특한 일본의 고대 사회를 엿볼 수 있다. 오늘날 일본과 동아시아 해안은 얕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므로 빙하기에는 마른 역시였을 테고 바닷물은 빙하 속에 갇혀 수위가 현재보다 약 150m 아래였을 것이다. 이 시기 일본의 최북단 섬 홋카이도는 오늘날 샤린에서 러시아 본토와 이어지는 곳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고, 일본 남쪽 끝에 위치한 규슈는 한반도 남쪽을 오늘날 대한해협을 거쳐 다른 섬과 이어주는 다리였다. 일본의 모든 섬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지금의 황해와 동국 동중국해는 중국 본토와 육지로 확장되어 있었다. 그러니 매머드가 다리처럼 이어져 육로로 일본에 걸어 들어갔고 그 무리에 현재 일본의 곰이나 원숭이의 조상뿐 아니라 고대 인류의 조상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가정도 해볼 수 있다. 석기는 50만 년 전부터 사용되었다. 일본 북부 지방에서 쓰던 고대 석기는 시베리아와 중국 북부 지방의 그것과 흡사하다. 그러나 일본 남부의 것은 한국과 중국 남부 지역 것들을 닮았고 이는 북부와 남부에 걸친 두 다리 모두 사용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빙하기에 일본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다.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빙하로 완전히 덮인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은 춥고 매달린 인간이 먹고 살 만한 작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숲을 투성이 땅이었다. 빙하기 일본은 이런 환경을 개척하며 성숙했을 것이다. 그들은 3만 년 정도 전에 떼석기 대신 날카로운 간석기를 발표시킨 최초의 인류 중 한 무리였다. 영국 고고학자에게는 간석기의 발명이야말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향하는 거대한 문화적 진보를 낳는 수단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런 석기는 영국에서 식기 생산 문화가 시작되던 7천여 년 전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약 1만 3천 년 전 세계의 빙하는 급속도로 녹기 시작했고 일본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했다. 기후, 강수량, 습도 등 모든 것이 좋아졌다. 작물의 생산성은 오늘날 일본 수준으로 높아졌고 빙하기 때 일본 남부 지방에는 분포했던 견과류를 맺는 낙엽수는 북부 치며스림에 있던 곳까지 영역을 넓혔다. 인간에게 유용한 생산적인 살림으로 변한 것이다.
높아진 해수면은 육지로 이어진 다리를 덮어버려 이제까지 땅이었던 곳은 얇은 바다가 되었다. 일본은 이제 아시아 대륙의 일부에서 거대한 군도로 탈바꿈한 것이다. 해안에는 수많은 섬과 간석지가 드러났으며 바다에는 온갖 먹거리로 넘쳐나게 되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일본에는 일본 역사상 아주 중대한 두 가지 변화 중 첫 번째 변화가 도래한다. 바로 토기의 발명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이 이제 물을 담는 그릇을 갖게 되었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릇을 빚어내게 되었다. 음식을 끓이고 살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전에는 먹기 힘들었던 여러 식재료를 함유하게 되었다. 불에 직접 익히면 타거나 말라버려 먹을 수 없었던 채소, 쉽게 입을 벌리지 않던 조개, 독이 있거나 씁쓸하지만 영양가 높은 도토리 등을 데쳐서 먹기 좋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끓여서 부드럽게 된 음식을 먹으며 좀 더 일찍 젖을 떼게 되었고, 따라서 출산 주기도 짧아졌다. 문자가 없었던 시절 정보의 지식 창고였던 이 없는 노인들은 이제 삶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토기가 촉발한 이 모든 결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일본의 인구는 몇천 명 수준에서 25만 명 정도로 급상승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일본인이 토기를 만들어 쓴 유일한 고대인은 아니다. 토기는 그 옛날 인류가 다양한 시기와 장소에서 독자적으로 발명한 유산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는 일본에서 약 1만 2천 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놀라운 소식은 1960년에 발표되었는데 처음에는 일본 과학자들도 믿지 못했다고 한다. 고고학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토기는 본토 대륙에서 발명되어 섬으로 흘러가지 주변부에 자리한 작은 사회가 세계 전역을 혁명적으로 진보시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일본 고고학자들의 경험으로만 봐도 동아시아에서 문화적 충격을 줄 원천은 중국이어야 했다. 식량 생산이 그랬으며 문화가 그랬다.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모든 발명은 중국에서 나왔다. 일본에서 최초의 토기가 출토된 지 40년이 흘렀지만 고고학자들은 아직도 탄소 14연대 측정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본 것을 제외하면 다른 초기 토기들은 중국 아니면 러시아 동부,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 발견되었다. 아시아 고고학자들은 일본의 기록을 깨려 노력하고 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기록을 깨기 일부 직전이라는 소문도 들었다. 그러나 일본 토기는 비옥한 초승달지대 유럽의 것보다 천 년이나 오래되었고 여전히 세계 기록을 세우고 있다. 섬나라 사람의 문화는 그 수준이 우월한 대륙에서 학습한 결과라는 편견이 있지만 일본의 토기가 불러일으킨 충격은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에 덧붙여 일본이 처음으로 생산한 토기는 확실히 수렵 채지민의 유산일 텐데 이 또한 기존 견해를 뒤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개 토기는 정주 생활을 하는 사회에서 나오는 법이다. 유목민은 이동할 때마다 아기도 챙겨야 하고 무기료도 운반해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무거운 토기까지 사용해야 하는가? 따라서 수렵 채진민은 대개 토기를 쓰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정주 문화권은 식량 생산을 채택한 지역 외에는 없다. 그러나 일본의 자연환경은 너무나 풍요로웠고 사람들이 정착해 토기를 만들어 쓴 곳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 여전히 생활의 중점은 수렵 채집이었다. 지각적인 농경을 시작하기 전 일본인은 토기가 있었기에 1만여 년에 넘게 더 많은 식량을 얻기 위해 자연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는 농경을 시작하고 나서 천여 년이 흐르기 전까지 토기를 쓰지 않았다. 고대 일본인이 만든 토기가 오늘날의 것보다 기술적으로 단순한 것은 당연하다. 바퀴가 아닌 손으로 만들고 가마가 아닌 야외에서 굽고 상대적으로 불 온도가 낮았기에 매끈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각 시대의 표준에 맞는 여러 예술적 형태를 지닌 토기를 빚을 수 있었다. 토기가 굽기 전 진흙 위에 새끼줄을 굴리거나 눌러 장식을 한껏 만들어 많아졌다. 일본인은 이를 두고 새끼줄문이라는 뜻의 조문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후기 토기뿐만 아니라 토기를 만든 옛 일본인과
토기를 발명한 시기부터 소멸한 약 1만 년 후까지 시기를 자칭하는 말이 되었다. 최초의 조문 토기는 1만 2천 년 전 일본 남단의 섬 규수에서 출토되었다. 그 후 토기는 북쪽으로 전파되어 9,500년 전쯤 오늘날의 도쿄 일대에 펼쳐졌으며 최북단 홋카이도에는 7,000년 전쯤 당도했다. 토기의 북상 과정은 견과류가 풍부한 낙엽수의 북상과 시길이 같이 하는데 식량이 많아지면서 정주 생활과 토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일본 남부에서 발명된 토기와 그 전파 초기 조문 토기의 형태들은 일본 전역을 통틀어 꽤 통일된 형태를 취했다. 시간이 흐르기에 따라 지역 특색이 가미된 10여 가지 토기가 일본 열도 2,400km에 걸쳐 발전한 것이다. 토스. 새벽 채집을 했는데도 인구 밀도가 높았던 조몬인. 조몬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이 남긴 수천 개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쓰레기 더미와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조개 더미 유적에서 그 단서를 포착할 수 있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들은 사냥과 채집을 했고 낚시를 했으며 현대의 영양학자가 경탄할 만큼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했다. 주식은 견과류였다. 특히 씁쓸한 맛을 제거한 밤과 호두, 도토리, 침엽수 열매 등을 많이 먹었다. 가을이면 상당한 양의 견과류를 수확할 수 있었는데 겨울을 나기 위해 2미터 너비에 2미터 깊이의 땅을 파 저장했다. 그 외에는 딸기류, 과일, 씨, 나물, 구근, 새순, 뿌리를 먹었다. 고고학자들이 조몬시대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식용식물의 가지수는 64종을 헤아린다. 현대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조몬인들도 세계에서 해산물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조몬시대에도 원양어업으로 참치를 잡았고 오늘날 일본에서 그러한 것처럼 돌고래를 얕은 바다로 유인해 곤봉으로 때려잡거나 작살로 잡았다. 물개는 해안가에서 죽였고 연어는 산란기에 강으로 올라올 때 수확했다. 어망을 이용해 다양한 물고기를 잡았으며 사슴뿔을 깎아 만든 낚시 바늘도 썼다. 조개나 게, 해조류는 내륙에서 채집하거나 잠수를 해 채집했다. 조모니들의 두개고래는 병리학 용어로 웨이도 외골증이라는 병이 자주 발견되는데 이는 오늘날의 잠수부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기속뼈의 이상 성장을 뜻하는 병이다. 짐승 중에는 야생 멧돼지와 사슴이 주된 사냥감이었고 이어서 사냥과 곰이 뒤따랐다. 이들은 구덩이를 파 함정을 만들거나 활을 쏘거나 사냥기를 풀어서 잡았다. 조몬시대의 돼지뼈는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그곳은 돼지가 자생하는 곳이 아니어서 조몬인이 돼지를 가축으로 사육하는 실험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조몬인을 둘러싼 가장 첨예한 논쟁 중의 하나는 그들이 식량 생산에 기여했느냐는 것이다. 조몬 유적지에는 종종 일본에서 야생 상태로 자생하는 식용식물의 잔해가 발견된다. 이것들은 오늘날에도 수확할 수 있는 것으로서 팥, 녹두, 기장 등이다. 조문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곡식들은 형태가 온전히 남아있지 않아 야생에서 채집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기른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유적지에는 일본 자생종은 아니지만 식용 가능하고 유용한 식물 종자도 발견된다. 메밀, 참외, 호리병박, 대마, 시소 등인데 아시아 본토에서 그 가치를 소개하기 위해 전해졌을 것이다. BC 1200년경 조몬시대 말기 즈음에서는 쌀, 보리, 조, 수수 등이 재배되기 시작했다. 이 놀라운 단서들은 모두 조몬인들이 화전을 시작했다는 증거이지만 주요 경작 방식은 아니었다.
지금껏 언급한 음식 모두는 조문시대 일본 전역에서 실제 먹던 것이다. 그렇지만 견과류가 풍부한 일본 북부의 살림에서는 물개 사냥과 낚시와 더불어 구덩이에 저장하던 견과류가 특히 중요했다. 견과류가 부족한 남서부 지방에서는 조개가 좀 더 중요한 먹거리였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는 해도 조문 사회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향유한 것은 사실이고 조문인 개개인의 식단 또한 다채로웠다. 예를 들어 조문인들은 음식이 남으면 이를 보존해 밤과 호두가루, 사슴고기나 피, 다양한 종류의 새알 등을 섞어 오늘날로 치면 고단백 쿠키나 햄버거 같은 요리를 만들어 먹었다. 최근까지 수렵채집 생활을 하던 아이누족도 질그릇에 물을 끓여 온갖 종류의 식품을 넣어 섞어 먹었다. 어쩌면 조문인의 후예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삶을 영위해 왔는지도 모른다. 조문인은 토기 길이가 1m나 되는 크고 무거운 토기도 포함을 사용하면서 수렵 채집을 하던 유목 생활에서 정주 생활로 바뀌게 되었다고 언급했었다. 그들이 정주 생활을 했다는 다른 증거로는 무거운 석기, 수리의 흔적이 보이는 반지하 주거지, 100여 명이 넘는 주민이 살던 주거 단지, 그리고 묘지를 예를 들 수 있다. 오늘날의 수렵 채집민은 몇 주마다 한 번씩 주거지로 이동한다. 따라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집을 짓고 이동할 때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물품만 남기고 모두 태워버리는 삶을 반복한다. 이는 유적지에서 발견된 증거로 밝혀진 조문식 생활 양식과 매우 다른 모습이다. 조문인의 정주 생활 양식은 중심지로부터 짧은 거리 안에 내륙 산림, 강, 해안, 만, 대양 등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는 각종 동식물들의 서식지들이 다양하게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조문인은 수렵 채집민 중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살았다. 특히 견과류가 풍부한 숲과 연어가 많은 강이 있고 먹을 것이 많았던 바다가 있던 일본 중부와 북부에 몰려 살았다. 조문시대 일본인은 대략 25만 명을 헤아린다고 하는데 이는 오늘날의 일본인과 비교하면 물론 적은 수치지만 수렵 채집을 하던 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울 정도이다. 오늘날 조문인과 가장 비슷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태평양에 면한 캘리포니아 북서부 해안가에 사는 미국 인디언인인데 견과류가 풍부한 숲이나 연어의 회기천, 먹을 것 많은 바다가 생활터전이라는 점에서 흡사하다. 아마도 인간 사회의 수렴적 진화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 조문인들이 이룬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그들에게 부족했던 점도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집약 농경을 하지 못하고 미숙한 시도를 해보는데 그쳤다. 개를 미심쩍지만 돼지도 기르지 않았으며 이렇다 할 가축도 없었다. 금속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글도 없었으며 옷감을 짜지도 않았다. 조문인이 살던 마을과 무덤가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집도 무덤도 없었다. 사회 계층은 아주 미미하게 분화되었으며 족장이나 지도자는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모든 부정적 요소는 일본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 본토와 한국의 당시 상황과 대조적이었고 그리하여 일본은 BC 400년 이후 대변혁의 물결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당시의 동아시아 사회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인 일본의 조문 시대지만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토기와 흑요석, 석기시대 즐겨 사용한 매우 단단한 화산암의 전파를 보면 조문의 수상생활 도구가 현재의 도쿄에서 300km 남쪽으로 떨어진 이즈섬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문이는 토기, 흑요석, 낚싯바늘을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아시아 본토산 곡물이 대여섯 가지가 교환되었던 것과 유사하게 한국과 러시아, 오키나와와 교환했다. 조문 일본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조문인이 중국에서 직접 수입을 했다는 증거를 발견한 적은 별로 없지만 그 후 전개된 일본사에 중국이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후세대와 비교할 때 조문 일본이 갖는 의의는 그들이 외부 세계와 어떤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조문 사회의 외부 세계가 끼친 영향이 매우 적다는 데 있다. 조문 일본은 외부와 차단되어 만년이 지난 시간 동안 놀라울 정도로 변한 게 없는 우주의 완고한 축소판이었다. 너무도 쉽고 급격하게 변하던 당시 세계에서 안정을 지켜낸 하나의 섬이었다. 그 당시의 관점에서 조문사회의 특이점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서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시아 본토의 사회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BC 400년경 조문의 생활 양식이 막바지로 치닫던 때로 돌아가 보자. 당시 중국은 부유한 엘리트 계층과 가난한 평민으로 이루어진 여러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취락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막 정치적인 통일을 이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형성하려던 무렵이었다. BC 7500년 초엽, 중국 북부에서는 기장을, 남부에서는 별을 기반으로 한 지방 능경이 발전했고 돼지와 닭, 물소 등도 사육했다. 그때 중국은 글을 쓰기 시작한 지 이미 900년이 지난 후였으며 금속 도구를 쓴 지도 1500년이나 된 무렵이었다. 더군다나 그 즈음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무쇠를 생산하는 법을 고안하기도 했다. 중국의 발전된 문물은 한국으로 전파되었는데 한국 역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농사를 지었고 벼농사는 BC 2200년경부터 시작, BC 1000년경부터는 금속을 사용했다. 토스. 대한해협과 동중국해 너머에서 수천 년을 이어온 이러한 발전상을 고려할 때 한국과 일부 교역을 하긴 했으나 아직도 문자를 알지 못하고 석기를 쓰면서 수렵 채집을 하던 일본의 사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인간 역사를 통틀어 금속 무기와 군대로 무장하고 농익을 농경 문화로 뒷받침된 중심 국가는 수렵 채집을 하며 석기나 쓰는 뒤떨어진 족속을 말살하게 마련인데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조문인들은 그토록 오래 남을 수 있었던 것일까? 이 모순에 대한 답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BC 400년이 될 때까지 대한해협 연안에 살던 농사꾼들은 수렵채집민들보다 부유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난했던 것이다. 또한 중국은 조문인들과 직접 교역을 하지 않았다. 조문이 중국과 교역을 할 때는 늘 한국을 통했다. 한편 따뜻한 중국 남부 지방에서 기르던 벼는 그보다 훨씬 서늘한 한국을 향해 천천히 북상하며 전파되었다. 이삭이 추위에 적응하도록 개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국의 초창기 벼농사는 물을 댄 논이 아니라 마른 땅에서 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초기 농업 생산량은 조문의 채집에 견줄 바가 못 되었다. 조문인들은 그러한 현실을 알면 알수록 한국의 농업을 받아들여야 할 때 어떤 매력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의 가난한 식량 생산자들 역시 굳이 농사를 일본에 전파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보게 되듯이 풍요로웠던 조문인의 생활은 급작스럽고 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한반도에서 전래한 생활 양식이 일으킨 변화. 12,000년경 규슈에서 토기를 발명했으며 그 결과 조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이 일본사의 결정적인 두 가지 변화 중 첫 번째라고 앞서 언급했다. 두 번째 결정적인 변화는 BC 400년경 한반도 남부로부터 도래한 새로운 생활 양식, 사람들도 도래했을지도 모른다. 과 함께 두 번째 인구 폭발을 경험하며 촉발되었다. 이 두 번째 변화는 일본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매우 답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과연 조문인은 한국에서 온 이주민으로 대체된 것일까? 아니면 일본 원주민인 조문인이 그대로 일본 사회를 지배하면서 새롭고 유용한 기술을 배운 것에 불과할까?
새로운 생활 양식은 일본의 남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규슈의 북쪽 해안에서 처음 나타났다. 이곳은 한국과 대한해협을 두고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다. 새로운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철기가 이용되고 농경 문화가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물을 댄 논에서 벼를 경작하기 시작했으며 수루와 댐, 제방과 논을 완벽히 갖추었다. 고고학자들은 벼의 잔유물을 출토했으며 1884년 도쿄 지구에서 처음으로 특유의 토기를 확인한 후 이 새로운 생활 양식은 야요이란 용어로 명명했다. 조문 토기와 달리 야요이 토기는 동시대의 한국산 토기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야요이 문화의 많은 요소는 확실히 한국적이었으며 일본의 이전 시대와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동제 물품, 직조기술, 유리구슬, 땅에 묻은 쌀 저장 항아리, 죽은 사람을 독에 넣어 묻는 풍습, 한국식 도구와 집 등이 그 예다. 야요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물은 벼였지만 일본에 처음으로 소개된 27종의 곡류와 완벽히 가축화된 돼지 역시 이 시대의 특징적인 사물이다. 야요이 시대의 식량 생산자들은 여름에는 물을 댄 논에서 경작하고 겨울이 되면 마른 땅에서 기장 보리비를 재배해 이모작을 했다. 지방 농경 체제의 높은 수확량은 규슈 지방의 급작스러운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조문 시대가 야요이 시대보다 14배나 길게 지속되었지만 고고학자들은 규슈 지방에서 야요이 유적을 훨씬 더 많이 발굴했다. 야요이 문화의 급격한 발전. 야요이 농경 문화는 즉각적으로 규슈와 인접한 주요 섬인 시코쿠와 혼슈로 전해졌다. 도쿄 지역에는 200년 만에 야요이가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규슈에서 1600km 떨어진 혼슈의 최북단에는 그로부터 다시 100년 만에 전파되었다. 규슈에서 발생된 가장 이른 시기의 야요이 유적지에서는 새로운 야요이 토기 외에도 조문 토기도 함께 발견된다. 조문 토기는 야요이 문화와 토기가 혼슈를 거쳐 북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지만 조문 문화의 기초를 이룬 몇 가지 특징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야요이 시대 식량 생산자들은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미 완전히 금속으로 교체된 농기구를 조문인들이 사용하던 뗀석기로 계속 사용했다. 몇몇 집들은 한국식으로, 몇몇은 조문식으로 지어졌다. 특히 야요이 문화가 당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접한 도쿄 북부, 즉 벼를 재배하기엔 다소 날씨가 추운 수렵 채집을 하던 조문인들이 살던 지역까지 퍼짐에 따라 야요이와 조문이 뒤섞인 문화가 생겨났다. 금속 재질이지만 조문식인 낚싯바늘과 변형된 야요이 양식에 조문식 무늬가 새겨진 그릇이 발견된 것이다. 추운 혼슈 북단을 쉽게 점령한 뒤 야요이 식량 생산자들은 그 지역을 떠났다. 아마도 벼농사가 조문 수렵 채집인의 생활 방식과 비교해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후로 2000년간 혼슈 북부 지방은 황무지로 인식되었다.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와 그곳에 살고 있던 아이누이는 19세기에 편입될 때까지 일본의 일부라, 일부라, 어, 일부라고조차 생각되지 않았다. 야요이 철기는 수세기가 지난 후 자체적으로 철 재련과 제조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주로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해왔다. 야요이 일본에서 특히 집단 묘지를 통해 엿보이는 계층 문화의 조짐이 처음 나타난 것도 수세기 후였다. BC 100년경 이후에는 공동묘지와는 별개로 옥으로 된
소품이나 청동 거울과 같이 중국에서 수입된 장신구가 발굴되어 상류 계급의 무덤임을 명백히 드러나는 무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야요이 시대의 인구 증가가 지속되고 물이 필요한 벼농사에 적합한 좋은 늪지대나 물을 댈 수 있는 평원이 메워지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발생했음을 뜻하는 고고학적 증거가 점점 더 많아졌다. 대량 생산된 화살촉, 방어를 위한 해자, 뾰족한 무기에 뚫린 채 발견된 두개골 등이 그것이다. 야요이 일본이 치른 전쟁에 관한 이러한 증거물은 중국의 연대기에서 묘사된 외와 무수한 작은 정치 집단으로 나뉘어 전쟁을 일삼았던 고대 일본에 대한 설명을 보완해 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